뭐 알아 몰라? 잔소리는 1절만. 선생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때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옥마다 맘 아파도. 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 발행인 김종섭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엊그제 굿모닝 가곡을 보고 이건 정말 대단한 공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리 사장님, 예술의 전당 유인택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삼국지 영화를 보다 보면 첫 번째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조조가 네. 왕윤의 보검, 왕윤 대대로 물려온 보검 칠성도를 가져다가 그 동탁을 암살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그 칼이 보기에는 아주 그 허름한 칼인데 그게 구리도 자르는, 쇠도 자르는 어마어마한 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굿모닝 가곡을 보면서 우리 가곡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서양 오페라 아리아에 비해서 좀 뭔가 아래로 취급하는 경향인데 막상 그걸 광을 내고 빛을 내보니까 정말 대단한 공연이다. 공연 장르의 음악이다라는 걸 이번에 굿모닝 가곡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이번에 이거 꼭 사장님 인터뷰하겠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한 겁니다. 아유, 제가 우선 사장님께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곡을 굿모닝 가곡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했던 대학 가곡 축제도 마찬가지로 전에 없는 예술의 전당에서는 하지 않았던 전에 없는 공연, 가곡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가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여기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와서 거의 이제 3년 차인데 그동안 오페라를 보니까 네. 이게 소위 이태리 말로 중세 유럽의 얘기를 가지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네. 하고 이제 우리말 자막을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관객들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페라의 애호가, 열렬 애호가는 몰라도 거기서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 있는 일반 관객들한테는 이거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외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의 얘기를, 외국의 이야기를 해도 오늘의 우리의 삶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면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또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힘들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태리 말이나 프랑스 말이나 독일 말로 해. 그나마 아마 영어로 하면은 그래도 잠깐 아는 단어가 나왔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외국의 이태리 정통 베르디 푸치니 네. 소위 그 정통 오페라를 그렇게 3시간씩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확장성이 없다. 대중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들은 말은 우리의 그 가수들이
이 가창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특히나 미래 세대, 예. 젊은 세대들 그거는 이쪽 오페라 쪽만 아니라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그 가수들이 뮤지컬 배우들이 가창력이 일본이나 중국, 뛰어나죠. 아시아보다 뛰어나다. 예. 경쟁력 있다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성악 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시장은 오페라 무대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줄어드는데 우리의 청년들 우수한 그 성악가 지망생들 오페라 무대를 꿈꾸는 친구들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또 어른으로서 어떻든 그런 우수한 기량을 가진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한테 우리는 무대를 열어줄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곡입니다. 우선 가곡.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기획, 일종의 전에 없는 아이디어를 많이 창안하셔가지고 한 작품 중에 뭐 우리 소극장 오페라 축제에 있는 작품도 있고 거기는 어떤 춘향 탈옥도 있고 일련의 작품들의 맥을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말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히나 그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오페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잘 알아지 못하고 2시간 반, 3시간 있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바꿔서 또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곡, 우리말로 된 가곡을 한번 무대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가곡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연령대 소위 그 시니어 세대들은 예.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 맞아요. 소위 80년대 말까지는 학교에서 가곡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음악 시험. 맞아요. 그 다음에 TV만 틀면은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곡을 가곡이. 불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우 가곡이 익숙하고 우리가 술자리 있으면은 각자 18번 노래자랑 하면은 그러면은 가곡이 몇몇 나오겠죠. 친구들은 예, 가곡을 불러. 야, 그러면 멋있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했을 때요. 그때 한창 팝송 유행했지만 저는 딱 나가서 엄마야 누나야를 불렀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가진 세대가 지금 자그마치 1,500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프로듀서로서 예. 출신으로서 보면은 예.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 BTS 아무리 잘 나가지만은 뭐 큰일 난데 BTS들을 만드는데. 예, 그건 그 세대들한테는 네.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먼 그렇죠. 당신. 동떨어진 비틀즈 세대. 세대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팝송, 뭐 대중가요는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 성에는 안 차. 그 나이 연령대는.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워온 게 미스터 트롯이다. 저는 그게 그래서 대박이 났다. 아, 맞아요. 예. 네. 그 미스터 트롯 보면은요, 옛날 트롯이든 뭐든 그 주로 열렬한 그런 청중들이 누구냐면 50대 이상, 60대, 70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 트로트의 내용이 맞아요. 가사 내용이 일단 오늘의 내 얘기 같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공감이거든요. 공감대.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저기 멜로디나 이런 게 쉬워. 예. 가곡이 바로 그러니까 클래식에는 저는 가곡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가곡도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만 그 가곡에 대한 사랑, 가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고 많은 단체 또 많은 뭐 우리 가곡 연구회니 특정한 연구회 단체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가곡을 사랑하는 단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했던 공연과 이번에 1년에 그 이제 우리 대가 가곡 축제 뭐 굿모닝 가곡 이거 보면 확실히 차이 나요. 그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요렇게 한번 틀어서 무대화하면 죽기 전에 나도 그리운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내 동생 종수가 아버지, 어머니, 저 총건이야요. 지금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아니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기존 했던 거 뭔가 다르게 했는데 분명히 물론 저희들은 알고 있죠.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이걸 기획자로서 프로듀서로서 사장님인 이런 점을 틀어서 이걸 강조하고 이거 좀 빼고 이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할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가곡 콘서트 내지는 네. 가곡 음악회를 네, 네. 이제 몇 개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이래. 한 뭐 7, 8명의 가수 내지는 10명의 가수가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곡이나 일종의 잘 부르는 노래를 두 곡에서 세 곡 부르고 내려가. 맞아요. 그러면 다음 가수가 나와서 또 인사하고 노래 부르고 인사하고 나가. 예. 이것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반복을 해. 그러니까 가곡 한 편 한 편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데 네. 그거를 똑같은 형식으로 2시간에서 3시간을 약 25곡에서 30곡을 불러대니까 너무 단조로운 거야. 예, 그리고 그 대개 이제 국민 애창가곡 일제 강점기 내지는 6.25 때 작곡된 노래들 그 가사들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지금은 초첨단 제4차 산업혁명 세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확 오지는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그렇죠. 지금 강변이 어딨어. 다 아파트로 예? 도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오늘의 관객들한테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겠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제 우리 가곡을 재료로 해서 한 15분 정도의 단막극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 대학생들한테 선을 보여라. 또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 MZ 세대들, 그들의 그런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죠. 하고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너무 잘하죠. 그래서 바로 아까 15분 한 편 한 편이 예. 그냥 드라마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노래 얼마나 그 아름답고 네.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번에 그 어느 학생이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네. 엄마의 누나를 부르니까 또 세상에 그 노래가 재탄생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그날 흘렸잖아, 눈물을. 관객석에서 다 울음바다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다운 가곡도 스토리텔링과 함께 어우러져서 재해석되고 재탄생해서 오늘날 21세기 우리 국민들 또 관객들한테 새롭게 다가가야겠다.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 가곡 취재는 그런데 네. 이번에 또 굿모닝 가곡도
연의 그 연주회와는 또 달랐거든요. 네. 이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굿모닝 가곡 시리즈의 1탄 같다. 왜냐면 1탄은 뭐냐면 가곡 100년인데 100년의 역사를 한번 쑥 훑어보고 네. 그 다음 차례는 뭐 근대는 근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네. 현대는 현대에 집중 이런 시리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일단 제가 재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해마다 하는 가곡의 밤, 있어요. 네, 가을에 네.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그때가 또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00주년.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선정된 곡목 중에 선구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있었어요. 너무나 국민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데 이제 어느 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친일 노래다. 네. 어떻게 예술의 전당이 공공기관이 시끄러웠죠. 친일 가곡을 부를 수 있느냐? 어이? 저는 깜짝 놀랐죠. 네. 몰랐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몰랐다는 말씀은 너무 겸손한 표시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제 선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렇죠. 다 불렀잖아요. 데모 시위 현장에서 네. 떼창으로 부른 게 선구자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친일 노래라고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조차 그거는 약간 금기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급 관심을 가져서 아니 우리의 아름다운 음악 유산인데 가곡이 친일 논란과 또 월북 논란 이것 때문에 정작 우리의 그 아름다운 가곡을 불러서 국민들한테 펼쳐야 될 성악가들이 자기 검열을 한다고 저는 본 거죠. 그럼 이거는 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곡 100년을 좀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 근대사에서 빛과 진짜 그림자적인 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분단으로 인한 6.25 좌우 문제 예. 이거 아직도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역사의 비극이죠. 이것이 가곡에 그대로 투영돼 있구나. 그럼 이거는 뭔가 풀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짚어야겠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굿모닝 가곡을 가곡 100년을 맞이해서 태동기서부터 예, 맞아요. 예, 이렇게 훑으면서 거기에 친일 문제, 친일 논란과 예. 월북 논란을 다룬 거죠. 객관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획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터넷상에서 단체창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왜 이런 곡을 또 올리느냐 알고 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글을 적었지만 이번 기회에 와서 보시라 그랬잖아요. 네. 와서 보면 빛과 그림자를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하여튼 굉장히 그것도 기획적으로 저는 성공한 기획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소위 이 친일 문제나 이제 남북 문제에 아주 민감한 네. 그런 소위 진보적인 역사학자가 굿모닝 가곡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네. 그분이 보고 나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경직된 자세로 어떻든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 친일 작곡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왜 이제 한쪽으로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너무 잘했다. 맞아요. 너무 잘했다. 그 사람이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친일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그 전에 작곡한 아름다운 우리 가곡 또 그 이후에 그렇지. 일제가 종식되고 또 광복이 돼서 그분이 또 열렬하게 또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만들어낸 거 이것은 인정해야 그것대로 된다. 우리가 또 인정해야 그래서 되고. 빛과 그림자를 그림자. 우리가 알고 맞습니다.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번 기획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용기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 왜냐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자기 검열이 예술의 전당 사장 입장에도 자기 검열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단 깨트리고 봐라. 한번 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 굉장히 좋은 기획 의도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곡 축제에 사실 저도, 이게 문제점을 조금 제가, 나이를 했지만 두 번째 앙쿠를 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이,
처음 했을 때하고 앙콜 했을 때 다르더라. 단 2번 봤는데, 그래서 저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건 일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 100년까지 걸린다. 예를 들어서 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데만 100년, 그런 것처럼 상당히 이런 논쟁 속에서 대학생들의 가곡을 부르는 거, 그리고 일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편협된 곡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번 만에 그게 아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본 시각은, 저는 사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이야기. 드라마를 딱 보고 그게 뭔 내용이었어? 처음에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럼 누가 나와? 하는 것처럼 이게 이야기를 얹으니까 야, 그 내용 세월호를 다루는데 정말 슬프더라.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거기 나오는 노래 중에 엄마의 누나가 있어.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갑자기 단 한순간에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굿모닝 가곡이 오페라 하우스에 11월 6, 7일 날 무대화되면 더 큰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수양과 민족문화 건설을 앞세우고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수양동호회 회원 180여 명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체포하여 고문하고 회유하였던 사건이라. 그 사건 이후로 이광수, 주요한 등 중요한 대표적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홍난파, 현재명, 김동진, 조두남 등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마저 침략과 전쟁을 미워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했으니 우리 음악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이고 그 그림자가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절에 전개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노래 몇 곡도 그 그림자에 휩싸여 있는데, 그중 널리 알려진 곡으로 선구자와 희망의 나라로가 있으니, 윤혜영 작사, 조두남 작곡의 선구자는 작사자 작곡가의 친일 논란과 함께 말 달리던 선구자, 이 노랫말이 말을 탄 일본 군인을 흠모하는 가사다, 아니다, 조선의 독립군을 흠모하는 가사다 라는 논란이 뜨겁고, 현재명 작사 작곡의 희망의 나라로는 그 희망의 나라가 대륙 침략의 전출 기지인 만주다, 아니다, 희망에 찬 우리 조선이다 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명백한 친일 노래가 광복 후에 버젓이 불리어진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군대에 입대하여 천황께 충성하자고 다짐하는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의 혈서 지원이란 군가가 광복 후에 그 가사만 살짝 바꿔서 대한민국 국군의 군가인 혈청 지원가로 한동안 불려졌으니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란 뜻에서 같은 노래를 1, 2절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들은 박수치기도 민망한 노래들이지만 용기 있게 이 노래들을 불러주시는 이탈리아 라스칼라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했던 테너 이정원님과 노이 오페라 코러스 합창단에게 격려의 박수!
근데 자, 많은 혹시나 내가 이런 걸 하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자기 검열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이따가 해볼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사장님께도 없는 것 같아요. 야, 한번 해봐.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곡을 떠나서 원래 이런 성품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걸 보면. 예, 제 신조 중에 하나가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을 갖지 않고, 사심을 갖지 않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심이 발동하면은 이제 몸을 살인다거나, 그죠?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술의 전당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하게 보내고 다음에 어느 자리 가야지. 이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그건데 저는 이제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고. 아니, 영상 나오는데 이렇게 종착역이라고 종착역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예술 발전 또 가곡의 발전 성악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선뜻 각자 자기의 삶에 있고 처한 위치가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뒷일을 생각하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과감히 맞아도 내가 돌을 맞지. 그것이 제가 어떤 사리사욕이나 사심과는 관계없이 사필귀정.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어떻든 대한민국의 이런 클래식 또 오페라, 발레 이런 장르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당이니까. 중심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데 그동안 안 하거나 못했다. 내가 돌을 맞더라도 내가 맞자. 근데 요 가곡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까지 사실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사장님의 의도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나 뭐 임원들이나 이걸 또 이해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이걸 프로그램을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괜찮은 건가 이게 나름대로 도움 주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갈등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 가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일단은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가곡을 몰라. 가곡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적어도 50대 후반, 60대, 70대 돼야 가곡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제 20대, 그렇죠, 30대, 40대 직원들은 모르죠. 가곡을 모르고 성장했어. 맞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음악대학에서 가곡을 안 가르쳐. 맞아요. 성악과에서조차 가곡 과목이 제가 듣기로 서울대, 한예종, 한양대 과목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참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짜 나가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모르고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워낙 적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음악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런 공공성. 혹시 사장님 혹시 아세요? 이 가곡 100년의 역사 쭉 훑어보면서 몇 년도에 어떤 가곡들이 많이 탄생하고 막 이 가곡명 찾고 이런 거 저도 좀 일조했다는 거 아세요? 그러십니까? 그럼요. 아유, 이 자리를 빌어서. 그쵸?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어. 저도 이제 뭐 협조감 열심히 찾아가지고. 모르셨구나. 좀 말씀해 주시는데. 아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종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있다면, 앞으로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무대선 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성악가들인데 제가 쭉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목하는데 비목에 대한 귀에 익은 목소리는 예를 들어서 엄정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 딱 노래 나올 때 저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누구의 음성인데
뭐 백남옥 선생님 음성인데 이렇게 떠오르는 걸 봐서 제가 이제 백남옥 선생님이나 엄전 쌤이나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유튜브도 다 하시고 직접 불러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도 이런 가곡 무대에 그 옛날의 향수에 젖은 많은 청중들을 위해서라도 좀 그분들을 무대에 가곡이니까 네. 오페라처럼 막 전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부르게 하면 정말 70대 분들, 60대 분들이 막 정말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옛날 참 열심히 활동했던 성악가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저기 김원준 선생님도 매번 부르셔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을 또 한번 무대에 서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는 네. 그 오페라나 발레나 클래식이나 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네. 상위 1%만이 네. 살아남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죠. 99%는 예. 그러니까 굳이 치자면 1등만, 네. 2등, 3등은 설 무대가 없어. 맞아.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네, 그러면은 그 분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량은 우수한데 예? 기회가 없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위 이 인기가 예.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네. 작품으로 작품으로. 예, 작품과 실력으로 이제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고자 이번에 굿모닝 가곡이라는 하나의 포맷 작품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입. 앞으로 굿모닝 가곡이라는 제목으로 아마추어 동호회든 그쵸. 아까 또는 제가, 99%의 성악가들이 네. 자기네들이 이걸 무대로 꾸며서 일반한테 홍보를 하면 일반 관객들은 굿모닝 가곡이라는 작품 그거 재밌어. 예? 그래서 이제 무대를 찾게 극장을 오게끔 걸어가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굿모닝 가곡에서 우리가 확인한 네. 그런 가곡에 대한 갈증, 굶주림 네. 이런 관객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굳이 뭐 조수미 뭐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엄정행 뭐 또 있죠. 이규도 선생님, 예, 뭐 아주 백남호 선생님,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 박인수 박수길 선생님, 그렇죠. 그 중에서 막내 임웅균 선생님까지, 임웅균 선생님까지 있어요. 예, 누구나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돼. 그거를 우리 저기 판소리 예전에 보면은 절대 마이크 쓰면 안 돼. 그리고 3시간, 4시간짜리 완창 판소리 이러다가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판소리계는 마이크를 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쪽 성악계도 예? 좀 더 변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진화해야 된다. 예. 진화하지 않는 동신문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저는 오페라도 그거와 다를 바 없다. 예술도. 예. 그러니까 진화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꼭 오페라도 필요할 때가 왔다. 네. 가곡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근데 이 가곡이 이렇게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곡 이게 아니고 네. 예술의 전당 사장님 여기 취임하시고 네. 1년이 지나서 취임식도 못 하시고 네.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고 2년이 됐는데 취임식 못 하고 또 넘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야 공연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가 3년 채우면 되지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제가 사장님 책상 한번 가서 보고 근데 놀랬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이 끌어오르는 여기에 열정에다가 그리고 어떻게든지 요 예당을 좀 활성화되자라는 그런 상수 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막 일으키는 걸 현장에서 제가 본 사람으로서 이 가곡 이전에 처음에 그 뭔가 새로운 기획 예당이 대관만한 게 기획으로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여자 만세였나요? 그때 제가 늙은 부부 이야기하고 여자 반세. 그건 연극이었죠. 대학로 연극. 그 다음에 굿모닝 독도. 그게 이제 2019년 12월 27일 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코로나 셧 20년, 전날 20년. 예.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독도의 안녕 뮤지컬 뮤지컬 버전. 뮤지컬 버전하고 굿모닝 독도. 예.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시설 면에서도 인초나트홀 뭐 마리네치 미래아트홀 했지 연못 무대. 예, 뭐 예술 기부 캠페인 뭐. 근데 그 무수한 아이디어가 대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역대 많은 그 사장님들도 저도 봤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분이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뭐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래 특히나 코로나 시대 잠잠해야 할 코로나 시대 끊임없이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2칸 띄고 한 사람만 찍까? 한 칸 띄고 2사람만 이런 연구하시고 그 저는 이게 미스테리다 대체 원래 그러신 건지. 아니요, 예술의 전당 제가 취임하면서 예. 이제 언론이나 또 예술계에서 예술의 전당은 너희 대관 장사만 하냐 임대업자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와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여기 30년, 20년, 10년 근무한 직원들도 대관 업무 위주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어. 또 하나는 여기가 수지차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은 뭐 한 20%, 30%. 나머지는 경영해야 돼. 수입을 해서 경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극장의 맏형으로서 공공성을 거의 이렇게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와서 얘기는 첫째, 극장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네. 그럼 대상이 누구냐? 첫째, 예술가다. 그렇죠. 네. 예술가들이 무대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한테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할 것인가. 네. 또 하나는 관객. 관객. 예, 관객에 대한 서비스. 그래서 그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객인 예술인, 예술가들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아,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도 빚을 져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도 빚을 지지만 우리는 공공부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민간 예술인들이 벼랑 끝에 섰는데 그래서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도 빚지니까 나 몰라라 해? 그러면은 예술의 전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은 우리의 고객인 첫째 예술인, 예술가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예술인, 예술가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무대를 잃고 벼랑 끝에 섰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의 고객을. 그렇게 이제 관점을 바꾸니까 그럼 결국 뭐냐?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돼. 그리고 극장 문을 열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방역 당국에서 못 그러니까요. 열게. 다른 데는 그거는 다 닫았는데. 제가 또 전공이 네. 뭐 사이비 전공이지만 약대 출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의과학적으로 예, 예. 그 전파 예. 경로만 차단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사장님께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네. 최초였고 네. 그게 아마 일반화 각 극장마다 일반화 되기 시작했던 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예. 방역 당국에 전달이 예. 돼서 예. 세계 최초로 극장 그러니까요. 문을 열었죠. 한 이게 자리 정말 뛰어앉기.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께서 네. 그 코로나19를 위로하는 음악회에 오셨어. 그래서 총리님 그때 맞다. 한 자리 뛰어앉게 하는데 대개 극장 공연장은 커플이나 부부가 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극장에 오기 전에 밀접 접촉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말고 불편합시다 했는데 그렇죠. 그로부터 오케이 된 그 일행간 네. 예? 동반자 간 뛰어앉기가 시행되는데 1년이 걸려서 올해 여름에 겨우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장님께서 내신 아이디어가 실천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전 세계 온라인으로 네. 그 전 세계 오페라 극장 네트워크 네. 또 실크로드 극장 연맹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예술의 전당 대한민국의 예술의 전당의 그런 방역 대응을 통한 이제 공연장 네. 오픈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엘리자베스 퀴즐러 로즈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학자가 아니라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간호를 하시는 박사분인데 그분이 쓴 내용 중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에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제가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근데 코로나 이 시국에 코로나가 뭐 올 줄 알았나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겠다. 코로나 위기 때 약학을 전공하신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신이 점지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운명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 동의하세요 혹시? 과찬해. 근데 지금 예술인들을 위한 많은 도움의 그 방법, 예술인 기부 활동도 하시고 이런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셨나요? 애초에 목적했던 만큼? 그게 뭐 기부한다는 게 기부를 받고 예술인들을 도와준다는 게 한계가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벌써 코로나로 2년이 넘어가는데. 일단은 우리 예술의 전당의 그 주 고객인 네. 이제 클래식계, 네. 또 오페라계, 네. 또 발레계, 그 다음에 또 연극계, 네. 어떻든 예술의 전당이 그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예술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뭐 조금이나마 네. 이렇게 도우려는 그 진정성이 전달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그건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피부로 느껴요. 네. 정말 예당이 많은 예술인들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건 네. 저도 느끼고 네.
예술인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죠. 뭐 그 90억 은행 차입을 통해서 예. 예술의 전당 월급을 주고 그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예. 그 부분을 예. 이제 공개하니까 아마 예. 예술인 분들도 예.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 밖에서 보면 뭐 화려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부자처럼 그렇죠. 부자의 전당 사실 그러지 그런 이미지가 않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안을 이번에 알게 된 들여다보니까 거예요, 이번에. 예. 그런 속에서 예. 어떻게 해서든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또 뭐 대관료를 감면하고 면제하고 그런 저희의 그런 노력의 진정성이 전달된 것 같아서 그건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제일 역대 예술인당 사장님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만 이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소에 이 사장, 제가 예전에 위기십절이라는 바둑의 여러 가지 그 묘수를 이용해서 사장님의 성품과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쭉 글로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입계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러지만 어느 한쪽에 빨려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립을 지키고 의견을 경청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그 스타일을 입계의원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예술의 전당에 취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래라 너무 사공이 많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있는데 항상 중립을 지켰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내년 이제 3월까지가 아마 임기 말인가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야, 내가 예당에 와서 이거 하나만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내년 3월까지 한번 내가 요것까지 내가 실천을 해서 예술의 전당에 큰 도움을 주겠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언급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요. 그 오페라 네. 쪽에 그 올해 4년간 중단됐던 네. 제19회 소극장 오페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거기서 우리 얘기를 우리말로 네. 그 축제를 벌여서 그것이 오페라인들한테 하나의 이제 인식의 전환에 네. 하나의 자극 네. 내지는 이제 계기가 됐다는 거.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예술의 전당을 관리 감독하면서 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조차 네. 굉장히 호평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봤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발레계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한 게 예술의 전당입니다. 근데 다 뭐 백조의 호수, 지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호두까기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확장이 안 되고 그죠? 예. 그 한정된 관객층을 상대로만 하다 보니까 전국의 무용학과가 지방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과가 없어진다고. 맞아요. 예, 지금 무용학과가 거의 지방에 신박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발레를 꿈꾸고 무용수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한테 적어도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술 전당. 어른 세대들의 어른 세대. 책무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아니고는 그 다음 일이고. 문제고. 근데 그 꿈을 아예 싹을 못하게 꺾어버리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민간 발레단이 거의 지금 거의 초토화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립발레단하고 광주시립발레단 말고는 거의 초토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렇죠.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라면데 발레가 없어. 오페라가 죽어가. 이러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 강국 아무리 우리 BTS와 게임,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등을 달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소위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거기가 무너지면 사실 위도 오페라, 언제나 발레, 클래식, 또 우리의 뭐 소중한 국악, 연극 이런 것이 무너지면은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 위에 응용 예술도 저는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올해 했던 그 발레 안중근 같은 네. 그런 스타일의 네. 공연을 또 많이 또 개발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해외 외국 작품의 소위 이제 수입 복제품인데 예. 예? 뮤지컬에서는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하죠. 그거와 창작, 오늘의 우리 얘기를 창작을 해서 만든 창작물과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영화 산업처럼 외국 영화 50%, 50%? 쿼테트처럼. 한국 영화 50%. 이게 균형을 맞춰서 얼마나 그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쪽은 기울어져 있어. 9대 1이야. 아유, 엄청난 차이네요. 이거. 예, 그러면 이 일은 금세 사그라듭니다. 그게 이제 바로 멸종이 되는 거예요. 멸종. 징조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공 부분이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하기에는 위험, 많이 재정 안 부담, 되죠. 예, 맞아요. 적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 그 국공립 예술 단체들이 안 해. 그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술의 전당이 공연장, 소위 요즘 플랫폼 그러잖아요. 극장이지만은 이걸 해야겠다. 아.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도 최소한 우리는 극장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레, 오페라, 또 발레, 이제 클래식까지 예. 좀 확장을 해서 좀 그 우리 클래식계, 오페라계, 성악계를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그 오피니언 리딩 그룹들이 예. 이제 생각을 바꾸는 인식의 전환을 해서 우리도 예. 우리 지금 그 리드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비틀즈 세대입니다. 맞아요. 저도 비틀즈 세대고 예. 그분들은 아직도 예. 비틀즈야. 예. 비틀즈를 어떻게 능가를 해? 근데 BTS가 나왔잖아요. 예. 비틀즈도 약자하면 BTS인데. 어, 그렇죠. 옛날에 S예요, BTS, 예. Z예요? S인가? S죠. 아, S구나.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미술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요. 젊은 작가들을, 젊은 화가들을 위해서 또 자리도 지난번에 마련해주고 네. 보니까 청년미술상점, 청년. 신진 청년 작가 그것도 초대전.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장을 네. 마련해주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옛날 BTS가 아니고 지금 BTS 세대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론은 다 끝났고요. 내년 3월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기획 같은 거 혹시 기대하는 게 있나, 준비하는 게 있나 싶어서요. 그 이제 오늘 가곡으로 이야기를 여셨으니까 네, 가곡으로. 그래서 이번에 굿모닝 가곡은 일단은 가곡 100년사를 예. 그 빛과 그림자 예. 파란만장 굴곡진 드라마를 선을 보였으니까 예.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가곡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작품 연애의 정석입니다. 아, 연애의 정석.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또 발렌타인데이 때 예. 우리 청춘 남녀들이 예. 뭔가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 그들의 정서에 예.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런 걸로 연애는 한창 때 아닙니까? 20대, 30대. 아니, 그래서 그것도 연애의 그거를 연애- 컨셉으로 해서 예. 한번 그 가곡 그러네. 음악회, 아니, 보니까 클래식 음악회를 네, 꾸며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됐든 발렌타인데이가 됐든 우리 음악으로 뭔가를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네 보니까 다 서양 문화지 빼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 그걸 또 파리에서 뭐 평가를 케이팝, 드렸다. 뭐 예. 가요, 예. 또 트로트로 그런 기념 예. 뭐 행사나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균형, 예. 밸런스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아, 좀 우리 클래식 가곡 가지고도 예? 그런 젊은 층들이 예. 멋있네요. 그날 이제 저기 크리스마스 어디 갈까? 예술의 전당에서 시간이 연애 기대가. 정석 가곡 음악회를 한대. 이야 발렌타인데이 날 우리 저기 공연 하나 봅시다. 봅시다, 예. 뭘 볼까? 예당에서
가곡 발렌타인인데 예, 연애 정석이라는 네. 예, 가곡 콘서트를 한대. 그렇죠. 아, 너무 그렇게 재밌겠다. 해서 이제 지금 대충 이게 우리 기획안이 나온 거예요, 그? 클래식 가곡이 예. 우리 젊은 세대한테 또 일반 대중한테 예. 이제는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 너희는 오페라 몰라? 그럼 사전에 공부하고 와. 그 이태리 노랫말 예? 맞아. 내용, 맞아. 스토리, 그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와서 봐. 라면은 이제는 저희가 다가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부족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우리 저 사장님 취임했을 때 오페라인들 다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오페라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우리 간담회 합시다. 근데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못했죠. 맞아요. 근데 위드 코리아노 가면 혹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 공인 극장장들과도 MOU도 맺은 거 있잖아요. 좋은 네, 프로그램을 네. 공유해서 한번 같이 하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한번 하실 생각은 또 있으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허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일단은 그 소극장 오페라 축제를 내년 제20회 예. 소극장 오페라 축제를 잘 안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어떻든 우리 가곡 부흥 운동이 이제 좋은 출발을 보여서 이것이 내년에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 대관령에서 우리 가곡 대축제를 그것도 참. 중고등부, 네. 대학생부, 네. 일반 성인부에서 상금을 걸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국 단위의 이제 일종의 경연대회 우리 같은 거. 가곡 대축제를 벌려서 경연대회가 포함된 축제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두남제에서 네. 기부한 돈으로 예. 네, 하는 거죠. 예. 너무 재밌겠는데 기대가 되고요. 예.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년 3월 이전에 한 번 더 이런 네. 좋은 자리를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언니, 집에 가야지. 그곳에서
그곳에서 울지 마